네, 생후 2주밖에 안 된 영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임면수심의 부모가 검찰에 송치가 됐죠.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 행간 이 전문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엄윤상 변호사님도 아이가 있으시죠? 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 둘째 늦둥이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네. 아직 아동인데 이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모든- 끔찍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건 소식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심경이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둘째 아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막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만 전북 경찰청이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지금 살인 혐의로 적용을 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게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네.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고의로 죽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아마 부모들을 수사하면서 부모들에게 자신을 폭행으로 인해서 둘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의성, 최소한 미필적 고의 이게 네, 성립된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뒤에 속속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네. 아이를 폭행한 이후에 멍을 빨리 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모들이 둘째를 때린 후에 아이가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고 하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니까 아마 이런 상태에서도 인지하고 방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둘째가 숨을 쉬지 않아서 119에 신고하기 전에 아이에게 남아있는 멍자국 때문에 혹시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것을 증거를 인멸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담당 의사의 말로는 이제 그 아이를 빨리 병원에만 이송을 했어도 생존할 수 있었을 거다.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학대 사실이 혹시라도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범죄인들은 대부분 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음. 증거 인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것은 네. 살인의 고의 이것이 존재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증거 인멸 뭐 초범이든 재범이든 관계없이 음. 이걸 시도하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게 이 일이 있기 전 첫째 아이가 사실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네. 네, 이 판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판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수사가 좀 미진했고 검사도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에서는 가정 내의 문제로 보면서 네. 이걸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의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초기에 대단히 중요한데 수사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 초기에 좀 미진하다 보니까 결국 재판에 가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재판을 하더라도 네. 재판에 가서도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이건 그 네. 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도 증거 불충분 뭐 이런 걸로 네, 무죄 그렇습니다. 판결을 낸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엄마의 증언이 바뀌면서 무죄 판결이 났다. 네,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증언이 뭐 유일한 증거였던 셈인가요? 그렇죠. 엄마의 증언, 네. 가정 내의 문제는 보통은 음. 당사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격자의 증언이 제일 중요한 증언인데 네. 진술이 바뀌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라도 혹시 이게 지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뭐 재심이 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재심은 네.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뭐 사실 오인이 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뭐 재심을 청구하거나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다시 다퉈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마 시민단체에서 네.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판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그 형사법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네. 해서 한 번 판단을 받은 것은 더 이상 판단하지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형사법이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혐의가 밝혀진다고 해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판결을 받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경찰에서 다시 고발하거나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동학대 방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하는 뭐 엄밀히 생각입니다. 따지면 재심이라기보다는 네, 새롭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회부하는 네, 좀 이런 것이 되겠군요. 그렇죠. 대상은 어머니일 네.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이제 더 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 경우도 어머니의 증언이 이제 바뀌면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머니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이제 아버지의 네. 혐의가 인정되는데 결국은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면 네. 어머니가 거기 아동학대에 개입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네. 처벌할 수 있고 또 그 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수사 당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또 그렇습니다. 관건이겠네요. 네. 자, 그나저나 이 생후 2주밖에 안 된 그 영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 만약에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둘째가 생후 2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가 직기 존속이거든요. 이럴 때는 형량이 좀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 또 둘째로는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멍을 네. 뭐 제거하거나 이런 혐의도 있고 또 정인이 사건으로도 국민적 감정이 대단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단히 사회적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면도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적 고의로는 안 보이거든요. 입증하기 네. 어렵습니다. 예? 이거 너를 죽이겠다 하고 죽인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때려서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병원을 안 데려가고 그냥 뒀거든요. 그래서 죽었어. 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죽었거든요. 네. 그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는 형량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서 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네. 이제 뭐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고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고 보면 약 징역 15년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여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다만 형량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지금 부모가 함께 아동학대에 가담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알려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 그 아빠와 엄마 사이에 그 양형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양형의 차이를 두면 남녀 차별이 될 수 있겠죠. 또 요즘은 이제 많이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네.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같이 네. 엄마 아빠 함께 키우는 거기 때문에 또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도 특별히 뭐 엄마 아빠를 구별해서 네. 뭐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직계 존속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엄마 아빠가 또 다르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느냐 또는 여기서 도와줬느냐 그래서 아마 형량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녀 아버지가 차이라기보다는 남녀 차이라기보다는 네. 행위에 얼마나 가담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살인죄로 기소가 좀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다시 아동학대 치사죄로 이
변경해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다. 재판을 아니면 하다 끝나는 보면 건가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살인죄 주의적으로는 살인죄로 네. 기소를 할 거고 예비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여론을 밀려서 살인죄로만 네. 기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음. 판사가 보기에 법관이 보기에 이게 살인의 혐의가 인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음.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합니다. 네. 그럼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좀 변경하시는 게 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아동학대 치사로 처벌받게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제 아동복지학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첫째 아이가 지금 분리 조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첫째 아이의 경우는 폭행이라든지 아동 학대 좀 네. 이런 것들이 의심되면서 분리 조치가 됐는데 둘째 아이는 좀 그 전혀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그 이제 법이 아동학대 방지법이 좀 아동학대 처벌법들이 좀 개정이 돼서 1월 5일 날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했지만 아직도 이게 전 첫째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애가 둘째 애가 어리지 않습니까? 2주면 보통은 이제 수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 보니까 분리 조치를 안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음. 그래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분리 조치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또 과잉 대응하는 것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하는 문제네요. 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법으로 무조건 분리한다. 이것도 결코 올바른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가정 내에서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방임도 그렇고 막 학대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서의 뭐 감시라고 하면 좀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어떤 관찰하고 이렇게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랄까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서로 주위를 돌아보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콕 쪽들이 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이런 아동 학대 이런 관련 그러니까 가정 폭력 관련된 사건들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는 보복 조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기관이나 그런 것보다는 쉽게 누구나 쉽게 가서 그걸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는 네. 또 뭐 사건 수임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들 때문에 오기 힘든데 누구나 쉽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내밀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이웃들이 지금 가정사에 또 개입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렵죠. 꺼려하는 것이 네.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쉽게 가서 상담하고 그분들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좀 많이 네. 만들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주위에 그런 그 사람들을 많이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아무리 제도를 세게 만들어도 네. 우리가 뭐 살인죄하고 뭐 성폭력하고 계속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아 효과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런 범죄는 발생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네. 것은 이 지금 가해자 부모가 24살, 22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대학교 졸업할 나이거든요.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그러면 사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아야 될 연령대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알겠습니다. 사회가 그분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반성을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사건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반성해보는, 네.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법무법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